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매일매일 한국경제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키포인트로 기준금리 동결, 레고랜드발 수신 경쟁, 해외 가상자산, 전기요금 정상화, 건보료 동결, 인상, 생산자 물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 물가가 0.9% 올랐다.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국제 유가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1.16으로 지난 7월보다 0.9% 올랐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8월 상승폭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입니다. 보통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제1차 금속 제품 등이 내렸지만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 운송 등 서비스는 0.3% 상승했습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내려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루어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포인트를 유지했다. FED는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는 FOMC는 최대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 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정했다. FED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금리를 동결했고 직전인 7월에는 다시 0.25%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설정했다. FED는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그 과정에서 위원회는 긴축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를 고려하겠다며 또한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물가, 경제 및 금융 환경에 시차를 두고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 차례 더 인상이 적절 파월 의장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꺼낸 까닭을
이번에도 간단했다. 연준의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로 가는 길이 멀다는 이유에서였다. 파월 의장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이번에도 무너뜨렸다. 그가 다시 한번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파월 의장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어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기준이 2%에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 이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지속해 2% 수준까지 낮추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했다. 최근의 유가 상승과 관련 파월 의장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상승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 소비는 물론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건은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라고 붙였다. 파월 의장은 에너지 가격 변동은 물가 상승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결정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파월과 연준의 이런 입장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미 로리 로건 댈러스여는 총재가 이달 회의에서의 또 한 번의 건너뛰기가 적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너뛰기는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자산 전략 임원 알렉산드라 윌슨 엘리존도는 우리는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바탕으로 그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의 의지를 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FOMC 위원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보다 한 차례 더 인상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FOMC 정례회의에는 올해 2차례 더 열린다. 한편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대의 1%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 26일 결정된다. 동결 혹은 0%대 인상 유력.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인상되더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로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진 보통 6월에서 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위원 8명, 의학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23조 8,701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실제 2017년엔 건보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건보료율이 동결됐다. 내년 총선도 변수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만 건보료율을 하락하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율이 어떻게 될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 연도 수익금은 7,377억 원이 발생한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레고랜드발 수신 경쟁 재현되나? 고금리 백조가 몰려온다.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촉발됐던 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고금리로 끌어모은 100조 원 규모의 예적금 상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고객 이탈을 막고 예적금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연 4%대의 금리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수신 경쟁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출금리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일 공시된 19개 은행의 36개 정기예금, 36개 정기예금 중 10개 상품이 최고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대 금리 상품은 이날 초만 해도 5개 정도였는데 2주 새 2배로 늘었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 이그린세이브 예금과 전북은행 JB123 정기예금이 최고 연 4.2%의 금리를 제공해 가장 높았다. 제주은행 제2정기예금, DGB 대구은행 DGB 함께 예금, SH수협은행 SH 첫만남 우대예금 등이 뒤를 이었다. BNK 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과 대구은행 IM 스마트예금, K뱅크 코드K 정기예금 등도 연 4% 금리를 제공한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에 육박한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9%에서 3.95%로 집계됐다. 이달 초 연 3.7%에서 3.85% 수준에서 더 올랐다. 은행 예금 금리가 올라가자 이금융권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 19곳에서 연 4.5%가 넘는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전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연 4.17%로 지난달 초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유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연 5%대 고금리 예금으로 고객을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에 이금융권도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실제 5대 은행의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내 예정된 정기예금 만기 도래액은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100조 원 이상의 고금리 수신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도 대규모 예적금 만기 도래 상황을 앞두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에 다음 달부터 수신 재유치 상황을 1단위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고금리 수신 경쟁이 격화될 경우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인 은행채 발행을 늘릴 경우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채권 시장이 막혔지만 지금은 은행채와 예적금 등 조달 방법이 다양해 지난해와 같이 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수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신 환경과 대출 금리, 은행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은행권 조달 환경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베일벗은 해외 가상자산 법인 비중 70%에 달해 30대 큰손 평균 124억.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최초로 포함된 가운데 가상자산이 전체 신고 금액인 186조 원 중 70.2%인 131조 원을 차지했다. 특히 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120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신고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신고 금액의 법인 비율이 91.6%에 달한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이 리저브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관해 두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법인들도 해외 지갑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지난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 8천억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가상자산 신고 금액 중 약 92%인 120조 4천억 원은 법인으로부터 나왔다. 법인 전체 신고 금액 중에서도 74.3%를 차지하는 규모다.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법인은 총 73개다. 국세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많은 원인으로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의 유보 물량을 지목했다. 유보 물량이란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을 모두 유통시키지 않고 마케팅 또는 투자 목적으로 남겨둔 물량을 뜻한다. 국내에선 사실상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된 상태이므로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워 물량을 관리해왔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발행 후 유통시키지 않은 채 남겨둔 리저브 물량이 이번 신고 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보유 금액을 신고한 73개의 법인이
모두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신고를 수리받아 원화 취급이 가능한 거래소들은 법인의 원화 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원화마켓이 있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 고팍스는 법인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업비트와 코빗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규 가입을 받고 있으나 원화마켓 이용은 제한한 상태다. 이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법인들은 해외 거래소나 장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이들이 해외 거래소 등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올해 신고 대상에 포함돼 신고 금액 규모를 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신고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어서이다.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금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들이 높은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확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73개 법인 외에 1,359명 개인도 개인 자산 보유 금액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 비율로는 30대가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 30.2%, 50대 14.1%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30대가 123억 8천만 원, 20대 이하 97억 7천만 원, 50대가 35억 1천만 원 순이었다. 다만 5억 원 이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 측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당국이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되나 외친 김동철 한전사장 4분기 요금 인상되나.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600%에 육박한다. 총 부채 역시 201조 원을 넘어선다. 김 사장은 201조 원 수준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 30% 수준이고 국가 GDP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연료 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며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오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지난 18일 4분기 전기요금 책정 기반이 되는 10월, 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 단가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4분기 요금 조정안을 확정한다. 결과 발표는 예정대로라면 21일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전 신임 사장 취임 직후 곧바로 인상안을 발표하기보다는 이달 말로 미루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업계에선 물가 부담 속에서도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올해 총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다. 다만 4분기에 나머지 30.5원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번의 대대적인 인상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의 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대대적인 인상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폭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